준비된 나라 대한민국. 지금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사실상 관세 폭탄으로 변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전역은 지금 물가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마트 약탈 사태가 벌어졌고 일본은 주가가 폭락, 독일은 에너지 위기로 공장들이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단 하나의 나라만이 조용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 미국 국제부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겉으론 조용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선 누구보다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준비된 나라 대한민국.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레어 모리스입니다. 미국 주간지 월드탐사 국제부에서 10년 넘게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 현장을 취재해왔죠.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마주했지만 2025년의 세계는 그 어떤 해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무실 TV 화면에선 그날도 어김없이 비명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트럼프 관세 폭탄, 미국 물가 역대 최고치 경신, 월마트 식료품 가격 43% 폭등, 시민들 분노, 뉴욕 생필품 대란, 슈퍼마켓 진열대 텅 비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 거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사람들 얼굴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백화점 앞에선 시위대가 플래카드를 흔들고 있었죠. 경제를 살리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나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집장은 매일 아침 회의에서 중국과 유럽 담당 기자들을 다그쳤어요. 중국 물가는 어떻게 변하고 있어? 프랑스 수출량은? 독일 제조업 동향은? 백악관, CNN, 월스트리트. 모두가 중국과 유럽만 바라보며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아무도 한국에 대해 묻지 않았을까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데 말이죠. 지금 물어볼 때가 아니야, 클레어. 한국? 그냥 무역 잘하는 작은 나라잖아. 편집장의 대답은 무심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세계 경제 동향을 조사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일본은 엔화 가치가 급락해 경제가 흔들리고 있었고 프랑스는 민생 파탄으로 노란 조끼 시위가 다시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가 지수는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게 다 이례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한국만의 비결이 있는 걸까? 직감이 왔습니다. 여기에 큰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편집장에게 특별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이후 세계 주요국들을 비교 취재해서 정말 준비된 나라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편집장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이야. 그것도 자비로. 그렇게 저는 14시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읽으며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마스크 생산부터 백신 개발까지 코로나 팬데믹 당시 보여준 놀라운 대응력. 사드 보복으로 중국이 등을 돌렸을 때의 빠른 회복.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소재 국산화 성공. 비행기가 인천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미국 뉴스에서는 여전히 달러 가치와 중국 관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한국을 주목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무관심 속에 어쩌면 세계 경제에 새로운 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미국의 혼란, 일본의 추락, 프랑스의 절망. 그 속에서 한국은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을까? 비행기 창문 너머로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제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왠지 모를 위화감이 밀려왔습니다. 공항은 너무나 조용하고 정돈돼 있었거든요. 지난달 취재로 방문했던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어땠나요? 전기료 폭등으로 절반의 게이트가 폐쇄됐고 직원들은 파업 중이었죠. 파리 샤를드골 공항은 더 심각했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비행기들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바닥에 누워 밤을 지새웠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은 제 여권을 읽고 안면 인식을 마친 뒤 3분 만에 저를 한국으로 들여보냈죠. 러시아 국경에서 6시간을 기다렸던 기억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위기가 없는 걸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는 걸까?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전철을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듯 했어요. 뉴욕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절박함이나 불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마침 근처에서 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었죠. 그곳에서 만난 한 경제학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폴란드는 군사 산업으로 재편하느라 혼란 상태고요.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삼고 있어요. 그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6개월간 방위산업 수출이 78% 증가했습니다. 폴란드와 발트 3국에 전차와 포병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었죠. 러시아의 침략이 유럽을 위기로 몰아넣은 반면 한국은 그 틈새를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명동이라는 쇼핑 거리를 찾았습니다. 물가가 폭등한 미국과 달리 이곳 음식점들은 손님들로 북적였죠. 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전쟁도 에너지 위기도 여긴 예외처럼 느껴진다. 옆자리에서 대화하는 젊은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중 한 명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물론. 하지만 우리는 이미 IMF를 겪었잖아요. 그때보다 나쁠 수는 없어요. IMF.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그 시기는 국가적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들었죠. 그 경험이 지금 도움이 되나요? 물론이죠. 한국인들은 그때 배웠어요. 위기가 오면 패닉에 빠지지 말고 준비하라고요. 지금 정부도 기업도 일반 시민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빌딩 조명을 줄이고 있었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본사에 첫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놀라운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와 유럽이 경제적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이곳은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다.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과거의 위기에서 배운 교훈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가 품고 있는 비밀을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취재 둘째 날, 저는 서울 여의도 금융가를 방문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뉴욕의 월스트리트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보다는 의연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만난 김 박사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중국은 지금 러시아, 북한과 연대하면서 미국과 극한 대치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있죠. 최근엔 뒤늦게 한국의 무비자 정책과 한한령 해제를 제안했습니다만 그의 말끝에는 웃음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물었죠. 클레어 씨,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 인도,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옮겼어요. 2016년 사드 배치 때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겪으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거든요. 한 나라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길에 거리 곳곳에서 눈에 띄는 배너들이 있었습니다. 한류는 이제 중남미와 중동으로 간다 세종학당, 100개국 돌파 K푸드, 글로벌 식탁의 새 주인공. 김 박사의 설명처럼 한국은 이미 중국을 넘어 더 넓은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으로 고립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른 길을 찾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로비에 전시된 세계 지도가 눈길을 끌었는데 전 세계에 퍼진 생산기지와 연구소 위치를 보여주고 있었죠. 중국보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의 점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2022년부터 포스트 차이나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삼성의 한 임원이 설명했어요.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고 지역별 맞춤형 생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요. 저녁에는 대학가 근처 작은 카페에서 국제관계학 교수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더 깊은 통찰을 들려주었죠. 중국과 여전히 얽혀있는 일본과 대만을 보세요. 그들의 경제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나요? 일본은 중국의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입었고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는 태블릿으로 몇 가지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수출국 비중 변화였어요. 2016년에는 중국이 25%를 차지했지만 2025년에는 15%로 줄어들었고 대신 동남아, 인도, 중동, 남미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버린 게 아니라 이미 떠나 있었던 겁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준비했다는 거죠.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노트북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중국의 고립은 많은 나라들에게 충격이었다. 일본과 대만은 여전히 중국 시장에 의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새로운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에서 배웠고 위기가 오기 전에 움직였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일까? 다음 날 아침 우연히 국제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중국과 미국의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소용돌이 바깥에서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한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빛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노트북을 닫고 다음 취재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식품 수출의 현장을 가보기로 했으니까요. 아침 일찍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식품 수출 박람회로 향했습니다. 입구를 지나 전시장으로 들어서자 한국 발효식품 홍보관이 눈에 띄었죠. K푸드 글로벌 스트래티지 배너 아래 김치, 고추장, 된장 등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관심 있으세요? 홍보관 담당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대해 취재 중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제품들은 주요 수출 시장별로 맞춤화된 발효식품입니다. 최근 미국, 일본은 물론 UAE, 브라질 같은 신흥 시장으로의 수출이 늘고 있어요. 각 제품 라벨을 살펴보니 영어, 일본어가 기본이고 일부 제품에는 아랍어, 스페인어도 있었습니다. 중동과 무슬림 국가를 위한 할랄 인증 김치, 서양인들을 위해 덜 맵고 덜 짠 퓨전 김치도 개발했습니다. 2024년 기준 김치 수출액이 1억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뉴욕에 살면서 김치의 인기를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작은 식료품점에서 한국산 김치 한 팩이 무려 11달러였어요. 처음엔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박람회를 나와 경기도의 김치 제조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공장은 놀랍도록 현대적이었어요. 위생관리 시스템과 첨단 설비가 전통 발효식품의 대량 생산과 품질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김치를 파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발효식품 문화를 수출하는 거죠. 코로나 이후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김치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점심은 공장 근처 된장찌개 전문점에서 해결했습니다. 뜨거운 찌개를 앞에 두고 노트북을 열어 지난밤 조사한 자료를 다시 봤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출 통계와 세계 전통식품 시장 비교 자료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김치, 된장, 고추장 등 한국 발효식품의 수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치는 코로나 이후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었죠. 전통적인 식품 강국인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성숙 시장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이는 동안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도약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에게 김치와 된장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을 위해 발효기술을 발전시켰죠.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전통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노트북에 서둘러 메모했죠.
오후에는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 전통 장류를 활용한 소스를 개발해 해외에 수출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식의 맛을 서양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재해석하고 있어요. 고추장 바베큐 소스가 미국에서 반응이 좋고 된장 베이스 드레싱도 유럽 시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 식품의 세계화 전략에 대해 핵심을 짚어주었어요. 한국은 식품을 통해 자국 문화를 전파하는 소프트 파워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K-팝, K-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K-푸드도 함께 성장하고 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BBC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이탈리아 치즈 산업이 고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전통에만 안주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에 소홀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발효식품은 단순한 전통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자원이었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계산된 도전이었죠. 다음 날 아침 광화문 근처에 위치한 세종학당재단을 방문했습니다. 건물 로비에는 거대한 전자지도가 있었어요. 세계 곳곳에 빛나는 점들이 있었는데 각각 해외 세종학당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82개국 244개소의 세종학당이 운영 중입니다. 안내해 주신 김 과장의 설명이었죠.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의 안내로 한글 학습 체험관에 들어갔습니다. 몽골, 인도네시아, 케냐에서 온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글의 특별한 점입니다. 김 과장이 귓속말로 설명했어요. 다른 문자와 달리 한글은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담았죠. 외국인들이 배우기 쉽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 몽골 학생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K-팝, K-드라마가 인기예요. 저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어요. 케냐에서 온 학생은 다른 답변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배우고 싶어요. 케냐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길에 대형 전광판에 세종학당 100개국 도전이라는 문구가 지나갔습니다. 과거 프랑스가 식민지에 프랑스어를 강요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죠. 한국은 자국어를 나눔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대학로에 있는 한국어 교재 출판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50개 이상의 언어로 된 한국어 교재를 출판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교재만 만들었지만 이제는 스와힐리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교재까지 출판하고 있어요.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특히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이화여대 국어학과 교수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한글의 세계화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들려주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문화 수출의 천병입니다.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것이 경제적, 문화적 교류로 이어집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생각이었죠. 우리는 언어를 지배하려 했고 한국은 언어를 나눠주고 있었다. 서양의 언어 정책은 흔히 식민 지배와 문화적 우월성의 도구였지만 한국의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통해 다리를 놓고 있었어요. 제국이 아닌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발견을 기록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가 백성을 위한 문자였다는 역사가 오늘날 세계와의 소통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문화혁명이었죠. 이틀 후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행정수도인 이곳은 미래도시 컨셉으로 설계되었다고 들었죠. 정부청사 단지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의 관공서에서 볼 수 있는 긴 대기줄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민원 업무는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안내를 맡은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꼭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QR코드로 예약하고 정확한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차량관리국에서 반나절을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모바일 앱으로 3분 만에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의 효율성이 인상적이었죠. 위기 상황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큰 도움이 됐어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앱으로 공급을 관리했고 백신 예약도 혼란 없이 진행했죠. 점심 후에는 국가위기관리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과거 한국이 겪었던 위기들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IMF 외환위기, 사드 보복,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 팬데믹까지 다양한 위기를 겪으며 학습해왔습니다. 소장님의 설명이었죠. 벽에 걸린 타임라인을 보니 각 위기마다 대응 방식과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위기 이후 제도적 보완책이 즉시 마련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아픈 걸 잊지 않고 공부하는 나라입니다. 소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위기가 지나면 잊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항상 다음 위기에 대비해야 했죠. 오후에는 무인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사서 없이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이었어요. QR코드로 입장하고 로봇이 책을 정리하는 모습이 미래적이었습니다. 독일의 행정은 여전히 종이 서류에 의존하고 프랑스는 노조 파업으로 공공서비스가 자주 중단됩니다. 동행한 교수님이 비교 설명을 해주었어요. 한국은 빠르게 디지털화를 추진했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중요시합니다. 그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도 지하철 파업, 쓰레기 수거 지연, 공공서비스 중단이 자주 일어났으니까요. 저녁에는 신도시 주민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40대 직장인 이 씨는 한국인의 위기 대응 방식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들려주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과 가난을 겪었어요. 제 세대는 IMF를 경험했고요. 위기가 익숙해서 당황하지 않는 편이죠. 그냥 묵묵히 해결책을 찾아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차분함은 냉정함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견뎌본 사람들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고 메모했습니다. 한국은 아픈 걸 잊지 않고 공부한 나라. 위기를 두려워하기보다 배움의 기회로 삼는 사회. 그래서 다음 위기가 왔을 때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취재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지난 일주일간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제가 처음 구상했던 기사 제목이 있었어요. 한국도 결국 흔들릴 것이다. 원래 저는 한국의 안정성이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관점으로 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한 나라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이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도시는 활기찼어요. 그러나 그 활기 속에는 묘한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듯한 평온함이었죠. 노트북 화면에 제목을 지우고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준비된 나라는 소리치지 않는다. 이번 취재를 통해 깨달은 것은 한국의 강점이 화려한 성과나 놀라운 혁신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위기를 이겨낸 경험과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능력이었어요. 미국, 프랑스, 일본이 위기 앞에서 당황할 때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와 된장처럼 오래 보존되는 음식을 개발했던 지혜가 오늘날 장기적 안목의 경제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글처럼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든 실용성이 현대의 효율적인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현되었죠. 그리고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견뎌온 역사적 회복력이 오늘날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페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경제 위기나 정치적 불안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 계획과 창업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어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노트북에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준비된 나라는 소리치지 않는다. 그냥 묵묵히 일어난다. 호텔로 돌아와 편집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취재 결과를 간략히 설명하고 새로운 시각의 기사를 쓰고 싶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편집장도 제가 발견한 한국의 특별함을 듣고 나서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래, 클레어. 내가 말한 준비된 나라에 대한 기사를 써봐.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독자들도 관심 있어 할 거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의 모습은 단순한 취재 기사를 넘어 세계가 주목해야 할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교훈이었죠. 내일 아침 비행기로 뉴욕에 돌아가면 이 취재의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을 것입니다.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도 많은 이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출근길에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보던 중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CNN, BBC, 프랑스 24. 세계 주요 방송사들이 일제히 한국 관련 특집을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위기 속 안정 한국의 회복력. 전략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의 해답을 찾아서 한국 모델로의 세계 경제는 이제 한국을 주목하는가. 제 기사가 월드탐사 표지를 장식하고 나서야 다른 언론사들도 뒤늦게 한국을 조명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편집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클레어, 자네 기사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콰이엇 파워 코리아란 제목으로 특별판까지 나갔지. 후속 취재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본 한국에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더 많았으니까요. 점심시간에 동료 기자들이 호기심 어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안정적이야? 트럼프의 관세 폭탄도 별 영향이 없다고?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 저는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위기를 겪고 배우는 나라, 전통을 재해석하는 나라, 시스템으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나라의 이야기를요. 오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도 뭔가를 배우려 하는 것 같았어요. 퇴근길에 뉴스 앱을 열었더니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프랑스, 위기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한국 모델 검토. 이탈리아 식품 산업, 수출 활성화 위해 한국 사례 연구. 일본 경제계, 중국 의존도 줄이는 한국식 접근법. 관심.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이 작지만 강한 나라에서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창밖으로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준비, 그리고 끊임없는 학습의 이야기였어요. 화려하게 빛나는 스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등대 같은 존재였죠. 노트북을 열고 후속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전 세계가 무너질 때 그저 버틴 나라가 하나 있었음을. 그 나라는 화려하게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왔을 뿐이다. 대한민국은 준비된 나라였다. 화면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모든 나라가 같은 위기를 겪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같은 폭풍 속에서도 다르게 항해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겨울밤은 춥고 어두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있었습니다. 먼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발견한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준비된 나라의 힘. 그것은 소리치지 않는 강함이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세계가 무너질 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화려한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지만 정말 강하게 앞으로 나아갔을 뿐이에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미국이 흔들릴 때, 러시아 전쟁으로 유럽이 고통받을 때, 중국이 고립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위기에서 정말 많이 배웠잖아요. IMF, 사드 보복, 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까지. 한국은 아픈 경험을 절대 잊지 않고 공부했죠. 그리고 그 소중한 지혜를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치와 된장처럼 오래 보존되는 음식을 만들었던 그 지혜가 지금은 글로벌 경제의 풍랑을 이겨내는 전략이 됐어요.
한글처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든 실용성이 세계와 소통하는 다리가 됐습니다. 준비된 나라의 힘. 그건 소리 지르지 않는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슬로건이나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묵묵히 실천하는 내구성이죠. 이제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의 답을 찾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답니다. 준비된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도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